95페이지 할 때요. 95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날씨가 더워서 공부하시기 힘들죠. 이제 7, 8월만 잘 넘기시면 8, 9월 달부터는 좀 편할 겁니다. 7, 8월이 가장 힘듭니다. 강의하는 강사도 힘들고 공부하는 학생도 힘든 시기입니다. 가장. 그래서 7, 8월을 잘 넘기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너무 더운데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포기만 안 하면 충분히 아직도 시간 여유 많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95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요약집 서브노트는 69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금 등이 뭐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이라고 하면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 포함되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예치권고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된다. 이 암기 프린트는 16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16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기관, 그 다음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그리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예치할 때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맨 밑에 4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되는 것은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예치기관, 금융기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인데 2번이 조금 정은 없지만 그래서 기출문제를 기관에 포함된 이게 기출문제 역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이 예치권고제도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단 업무정지에 보면 우리 암기 프린트 20번 업무정지 15번에 보면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기타 등등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죠. 기타 등등 여기에 해당되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특상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 때에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공제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공제사업자 X 보증보험회사입니다.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죠. 우리 서울보증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암기 프린터 16번 맨 밑에 있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그 다음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이걸 구분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2차 과목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게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뭐 생각하면서 물론 암기를 해야 되겠지만 생각이 안 되면 그냥 암기를 해야 됩니다. 반환보증서 발행, 보증서 주는 거는 은행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서울보증보험 제가 옛날에 처음 회사 사회생활할 때 회사 들어갈 때는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후보증 재산세 5만 원 이상 낸 사람 2명 보증 세웠어요. 제가 회사 다니다가 돈 떼먹고 도망가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돼. 근데 옛날에는 그걸 해주더라고요. 시골에서 재산세 5만 원 낸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전부 서울보증보험 증권 끊어놨죠. 그 회사 취직할 때도 보증서 줄 사람 요즘은 남 보증서 줬다가 망한 사람 옛날에 엄청 많았죠. 연대보증서 줬다가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연대보증하고 보증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연대보증은 민법에 의하면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주채무자가 달라고 해봐라 주채무자한테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최고 금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즉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다고요. 금융기관에서 바로 연대보증인한테 청구를 들어오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해봐라 왜 나한테 문제 청구하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연대보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대보증서 줘서 많이 망했죠. 그래서 생긴 게 서울보증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수십 개가 됩니다. 노태우 정부 때 금융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취직할 때는 취직하기 엄청나게 쉬웠어요. 금융기관이 수십 개가 늘어났다고요. 뭐 그 나중에 밝혀진 걸로는 한 개당 300만 원씩 비자금 그 받고 인허가 해줬다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뭐 예를 들면 대동은행, 뭐 신한은행, 신한생명 이런 거 다 그때 다 생겼죠. 보험회사, 뭐 금융기관, 은행 이런 거 많이 생겼습니다. 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엄청나게 많다고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거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근데 보증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회사 하나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4번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반환보증서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회사라고요.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5번은 계약금 등의 예치는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죠. 이행이 완료됐다고 하면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넘겨받는 게 이행 완료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자, 49번 옳은 것인데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없죠?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아 쓸 수 있다. X입니다. 예,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거의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이 반환 보증서가 없으면 실제 미국 같은 데서는 거래가 안 된답니다.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겁도 없이 그냥 잔금 치르잖아요. 그냥 등기 서류만 받고 우리나라 관행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 이게 은행에서 이 상품을 판매했었습니다. 근데 가입하는 사람이 없고 이거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수료를 받았어요. 100만 원씩 이렇게 수수료를 예치를 하면. 그러니까 자기 돈 예치해놓고 수수료 내야 된다고 오히려 지금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여러분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이런 걸 운영하고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옛날에는 이게 학개론에 출제됐었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학개론 표준 목차에서 삭제됐습니다. 에스크로우 제도가. 따라서 이제 중개실무에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된다. 2번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 등의 예치기관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자, 예치기관은 그 암기 프린터 16번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세 개죠. 자, 그래서 공개사업을 하는 자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를 개업공개사의 명의로 매도인, 매수인 모두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게 권고라고 적어놨잖아요. 권고라는 거는 거절해도 되는 거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누가 권고하냐면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수락하고 거부하고는 거래 당사자 마음입니다. 뭐 반대로 이 매도인이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석상.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요구한 경우는 없겠죠. 매도인이 매수인 돈 주는데 나 안 받을 거야. 등기 능기 받을 때까지는 절대 안 받을 때니까 예치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왜 그러는데 준다는 거 받으세요. 준다는 걸 왜 싫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냥 받으라고 해도 돼요. 예치를 거부해도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은행 명의로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없다 했는데,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자기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중개보수와 별도로 예치 명의자로서 업무에 대한 별도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예,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라면 받아도 됩니다. 해석상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암기 프린트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 암기 프린트 52번에 보면은 52번에 그게 실비가 16번에 있네요. 15번, 16번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의뢰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실제 들어가는 돈.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개사업자는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인에 해당되나 보증서 발부기관이 될 수 없다. 예,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되고요. 16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예치명의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개공은 신체보전이라고 했죠.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은 신체보전 7명입니다.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입니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는 될 수 있지만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치명의자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다 해당된다고요. 금융기관은.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에 보장되는 실비는 개업공개사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사 이름으로 예치할 때만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기분만 나쁘죠? 개업공개사 못 믿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 계약 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완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야 됩니다. 50번의 정답 3번입니다. 잔금 치르고 등기 수리 받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동시행이면 동시행을 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잔금은 동시행이라는 것은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 서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다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할 때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잔금도 미리 안 주고 예치해놨다가 등기되면 그때 주는 게 동시행이라고요. 만약에 등기 수리만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라면 동시행을 해야 되지 예치하면 안 되죠. 그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계공은 신체 보전 7명이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은 세 군데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중개보수는 시험에 2문제 출제됩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 1문제, 계산하는 문제 1문제에서 해마다 2문제 평균 출제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제도는 2년에 1번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3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99페이지 3번. 3번에 99페이지 1번.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0.8%나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죠. 시도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다만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만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받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1번은 맞고요. 2번 요거는 판례입니다. 판례.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하는 겁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다. 이 판사는 무조건 프리미엄이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만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계약금 걸어놓고 떼이고 한 푼도 못 받은 거 떼있다기보다 계약금 중에 남양 호평에서 계약금을 1,700만 원 걸었어요. 분양가가 1억 7천이었어요. 한 20년 전에, 15년에서 20년 전, 20년 전이겠네 대략. 그때 억 1천만 원인가 분양가 35평 분양받았었어요. 한 20 몇 년 전에. 막 매달 분양가가, 그래서 빨리 분양받아야겠다 싶어서 10개를 잡았어요. 10개를 제가 호평 평내에 1억
1,700만 원씩 주고 10개를 잡았다고요. 그랬다가 팔라고 하니까 나중에 안 팔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분양권 전매를, 김대중 정부 때 분양권을 전면 허용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IMF 극복을 위해서 분양권 전면 허용을 해버리니까, 전매를 허용하니까 등기도 안 하고 계속 돈이 도니까 누구한테 샀다 팔았는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자금 회전이 빨라가지고 빨리 IMF를 극복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다가 과열이 되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분양권 1년 동안 전매 안 된다고 발표가 돼서 내가 사고 나서, 저는 피 주고 샀는데 피 500만 원씩 주고 10개를 샀어요. 혼자 분양 다 못 받으니까. 근데 이게 딱 1년 후 전매를 할 수 있다. 1년 후 돼도 시장 안 되더라고요. 입주할 때까지 못했어요. 못 팔았어요. 입주할 때 팔려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걸 고사하고, 이자가 은행 후불제였어요. 1,000만 원 이자 더 내주면, 1,000만 원 더 보태주면 명의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1,000만 원씩 더 보태주고 명의 가져가라고 했어요. 입주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몇 억 손해봤어요. 10개 했다가. 그때 인생 망했어요. 한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회복 불능이에요. 한번 망하고 나니까 영원히 불능이고, 와이프가 투자하려니까 망해도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투자, 지금 이렇게 없이 살아도 되니까 더 이상 투자는 하지 말라 해서 못하다가 또 얼마 전에 했다가 또 망할 뻔했는데, 참고 참다가 안 돼서 하면 또 남들 다 막 돈 벌었다 하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막차 타고 나면 또 망하고 이렇게 되고요. 이론적으로 잘한다고 하는 거는 제일 씩하게 해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면 못해요. 이미 공개된 정보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미공개돼 있다가 갑자기 내가 집 사고 나서 그게 뭐 도로가 생기거나 역 생기거나 갑자기 올라가는 거지, 역 생긴다고 이미 발표 났을 때는 벌써 다 그게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마이너스 B 붙으면 중개보수 그래 한 돈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 데서 3,000만 원 붙었으면 5,000만 원 곱하기 요율 한다고요. 분양가가 5억이면 5억에 곱하기 요율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돈에다가 프리미엄까지만 합산한다고요. 2번 판례입니다. 3번은 교환인 경우 중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4번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에 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 자, 그 다음에 5번 주거용 주택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첨부는 4입니다. 첨부는 5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5번.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85제곱미터 초용이든 업무용이든 모두 0.9%가 될 것입니다. 이 규정이 생기고 나서 그냥 오피스텔 전문을 하던 데는 그냥 반토막 난 거예요. 중개보수가. 옛날에는 전부 0.9% 받았거든요. 주거용 나온 에서도 잘못되어 있는데요. 주택이냐 주택 왜냐 가 10년 넘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는 이걸 왜 알 수 있냐면은 오피스텔은 뭐로 돼 있어요? 오피스텔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주택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85제곱미터 초과해도.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돼 있다고, 건축물 내장에. 그래서 주택외라고요. 주택외인데 단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해서 중개보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임대차법, 상금 임대차법 다 달라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임대차 신고할 때는 그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임대차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택 임대차 신고거든요. 그때 주택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니까 사실상 주택이에요. 오피스텔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임대차 신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또
법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무조건 제출해야 되잖아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에요. 또 주택법상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법상. 그 법마다 주택인지 뭘 보고 주택이라고 하는지 좀 잘 알아야 된다고요. 헷갈리는데 주택법상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즉 조달계획은 오피스텔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 하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 투.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100페이지 5번 문제 5번 입니다. 월세가 있는 50만 원 하면 곱하기 100 5만 원 해야 되겠네. 이게 꼭 너무 보증금을 많이 했네. 보증금 500만 원에 백을 하면 이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0만 원 나오죠. 이렇게 원래 곱하기 100을 하는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건 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에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곱하기 100을 해서 5천만 미만 10을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은 그 숫자 제외죠. 그 숫자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1번은 무슨 말이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다. 업자는 무등록 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는 이야기고요.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무자격자가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되죠. 업자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거고요. 직업이 아니고 그냥 우연히 한두 건 하는 거는 상관없다. 이 판례가 뭐냐 하면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판례입니다. 40억짜리를 실장이 한 건 해가지고 5대5로 먹기로 했어요. 사장하고. 근데 중개보수를 3억 받기로 했어요. 혼자 3억 다 먹으려고 혼자 커피숍에 가서 계약서 썼다고요. 보조원이. 그 중개사무소에서 출력을 해가니까 중개사무소 출력하면 자동적으로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나와버리죠. 그 개업공개사 이름을 사장 걸 진짜 적어버리면 사장 도장 받아야 되고 자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커피숍에서 몰래 하는데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원 자기 이름을 적은 거예요. 사장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에다가. 그 나중에 의뢰인이 3억 준다 해놓고 못 주겠다 한 거예요. 왜 못 주겠냐 하니까 네가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지금 1억 더 나와버렸다 말한 것보다. 그래서 1억 빼고 2억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무식하니까 용감하죠. 3억 준다 했으니까 다 달라고 대법원까지 소송 제기한 거예요. 대법원 업자니까. 개업공개사가 아닌데 개업공개사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무등록자 이미 확실하고 따라서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 너무 욕심내서 그런 거죠. 무등록 업자는 못 받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업자가 아니라 우연히 한두 번 중개하면 받을 수 있다.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양대행하고 받는 MGM 분양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밖에 못 받는 게 아니라 뭐 2%든 3%든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지금 시흥시 거북선 같은 데는 8% 주더라고요. 지금 상가 분양하면 MGM을 8% 받아도 상관없다.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3번
예, 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도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 각각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외국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는 보니까 다 매도인한테만 받더라고요. 외국은, 선진국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매도인은 팔면 남으니까 중개보수 내면 되는데 매수인은 영끌 매수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는데 또 중개보수까지 0.9% 내라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럽기는 해요. 우리는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좋죠. 뭐 쌍방 각각 받으니까 쌍방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면은. 5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금품이니까 물건도 받으면 안 되고 돈도 받으면 안 되죠. 시험에 국선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금 한 양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감사의 표시로 받아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했다. 다 X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저촉되므로 받을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이런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금지행위하면 암기 프린트 11번에 보면은 11번 맨 위에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적 취소라고 돼 있죠? 금지행위.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라고요. 취소하여야 한다. 이게 절대적 취소잖아요.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에 해당된다고요. 따라서 6번의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X라고요. 자, 우리 교과서 101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보증금 6천, 이게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됐는데 어렵다기보다 좀 이런 문제는 특이하게 처음 출제됐어요. 이런 게 6천만 원 매매 중개한 경우와 이걸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대차 중개한 걸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서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 얼마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더 많겠어요? 매매가 중개보수는. 자, 매매는 6천만 원에 밑 1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은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 0.5%죠. 6천만 원 0.5%면 5, 6, 30만 원이죠. 30만 원. 그 다음에 임대차는 보증금 1,500 더하기 월차임 30만 원 곱하기 70 해야 되죠. 5천만 원 미만이니까 70 하면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1,500만 원 하면 3,600만 원. 3,600만 원인데 밑에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3,6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면 0.5%라고 돼 있네. 3,600만 원 곱하기 0.5% 하면 3, 55, 3, 5, 6, 30, 18만 원이죠. 임대차 하면 18만 원, 매매하면 30만 원. 차익이 얼마나 하냐고. 차익 12만 원. 답이 3번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 봐야 계산기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계산기 써가지고 학교 가는 사람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암산해보고 안 되면 넘어가야 돼. 시간 너무 많이 걸리면.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9번 문제. 갑은 개업공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5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 한도액은, 갑이면 한 명한테 받는 거죠. 갑, 을 이렇게 특정을 하면 한 명한테 받는 거고, 아무 말 없이 총액은 중개보수는 하면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25만 원 곱하기 70이죠. 5천만 원 미만이니까 70을 하면은, 이거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 좀 어렵네요. 1,750만 원입니다. 25만 원 곱하기 7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까지 더하면은 3,750만 원이죠. 곱하기 지금 뭐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임대차는 0.4%죠. 3,700만 원, 3,750만 원 곱하기 0.4% 하면 답은 15만 원. 1번이 답인데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네요.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하기 쉽지 좀 않네요. 계산기 가지고 풀어봐야 되겠네요. 뭐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 계산기 없이 하려면. 15만 원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개업공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면적 3분의 1. 이게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3분의 1이라는 문제가 두 문제 출제됐어요. 주택이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자꾸 주택을 생각하는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야 주택이고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지요 상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밑에 그 어떤 분이 인터넷에 질문해놨더라고. 문제는 이렇게 내놓고 밑에 그 요율은 왜 적어놨냐 그러면 주택이 아니면 속이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이 아니니까 0.9%에 밑에 0.4, 0.5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3분의 1이니까 주택 외니까 상가니까 매매된 임대차도 무조건 0.9%라고요.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집 거래의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자, 매매 대금 1억입니다. 합의된 보수 1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100만 원 받기로 했다고요. 값 없죠. 자, 값과 을 간의 뭐 그냥 A 개업공개사라고 봅시다. A 개업공개사 값과 을 매매 주택이 아니고 상가라고요. 얼마라고요? 금액이 1억. 1억인데 1억이면 0.9%니까 얼마예요? 90만 원이죠. 90만 원인데 지금 얼마 받기로 약속해요? 100만 원 받기로. 법정보수 초과 금액은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무효니까 줄 필요 없습니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답은 90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지만 초과 부분은 줄 필요가 없잖아요. 0.9%입니다. 0.9. 갑한테 100만 원, 을한테 100만 원. 그냥 총액은 하면 200만 원이죠. 근데 갑한테 받는 거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이 답이라고요. 0.9% 100만 원이 답이 아니고 0.9%니까 90만 원이 답이라고요. 100만 원 받기로 해도 법정보수 초과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답이 3번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나왔고 민법, 중개실무 다 출제되는데 이런 경우 민법에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주인으로 살다가 1월 1일 날 갑이 주인으로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하고 살다가 예를 들면 7월 1일 을한테 팔았다고요. 갑이 팔고 그 자리에 갑이 다시 세입자로 눌러 산다고요. 그럼 갑 이 사람의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 이 말이에요. 1월 2일 날 생긴다, 7월 2일 날 생긴다, 1월 1일 날 생긴다, 7월 1일 날 대항력이 생긴다. 7월 1? 1일? 당일 7월 1일? 7월 2일? 예, 누나가 맞았네. 7월 2일이죠. 예, 그 판례는 주민등록이 되면 그 다음날 0시,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제3자가 임대차 관계를 매개로 주민등록이 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이 생긴다. 앞에 이거는 주인으로서 주민등록이지 세입자로서 주민등록이라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을 앞으로 등기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만약 7월 1일 날 생긴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람 을이 은행 융자 받아야 되는데 융자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이게 선순위가 7월 1일이면 세입자가 선순위면 이사하는 날 오전 0시에 생겨버리면 그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후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생겨요. 다음 날 7월 2일 날
7월 2일이죠. 누나가 7월 2일이라는데 찾아봐요. 그럼 한번 일단. 하고 이 협회 교육 보칙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